안녕하세요. 제디입니다. 썸네일 보고 많이 당황하셨죠? 네. 이번 영상은 게임 영상이 아닌 책을 읽는 영상입니다. 제가 또 독서남이거든요. 독서남은 무슨 오늘 독신남이겠지.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김미경님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입니다. 힘든 일상에 잠시나마 위로가 되길.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김미경 저자님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이에요. 그 중에 이제 파트 2, 내 일상을 살린 한마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는 작은 그림이 모여 내 인생이 되어 가까운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고 묻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지 말이죠. 저는 일단 6시 전에 일어납니다. 간단히 씻고 옥상 텃밭에 올라가 물을 주지요. 내려와서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강의가 있는 날은 강의를 하러 가고 강의가 없는 날엔 옷을 만듭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밥도 해 먹죠. 새삼 제 하루를 돌아보니 2가지 깨달음이 찾아오더군요. 하나는 하루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활동,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공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 가족들과의 시간까지 모두 말이에요. 지난 30년간 매일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하루를 지내는 자세와 나의 일생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오늘 하루가 확대된 게 일생입니다. 내 일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사실 내 하루 안에도 다 들어가야 돼요. 저는 필요하거나 원하는 게 생기면 그 일을 하루 일정에 끼워 넣는 연습을 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목돈이 필요하면 강의 일정을 늘리고 여유가 필요하면 새로운 취미 활동을 추가하고 건강을 챙겨야겠다 싶으면 운동 시간을 배치하는 거죠. 일단 하루 24시간 안에 원하는 일을 넣어보고 내가 이걸 정말로 원하는지, 나의 꿈과 어울리는 일인지, 기대만큼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안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끼워 넣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이 하루 안에 다 들어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제가 원하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무시합니다. 먼 미래는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영부영 대충 흘려보내요. 사실 인생이라는 큰 그림은 오늘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말이에요. 하루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 하루는 무한대에 가까워요. 내가 원하는 성공도, 내가 바라는 미래도, 그 출발은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만약 내 인생에 배치하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 오늘 하루 안에 넣어보세요. 그렇게 매일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나가다 보면 인생이라는 큰 그림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진짜 믿는다는 것.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과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별거 없어요. 그 일을 이미 해봐서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면 자신감이 넘치는 거고,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자기 능력을 알지 못하면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내 몸으로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걸 인정하고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판단해 보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해보다 보면 해내는 나와 익숙해져요. 처음엔 조금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점점 잘 해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내는 나와 잘하는 나를 마주하면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는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점점 높아져요. 자신감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 팩트가 바로 자신감이에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신감의 단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팩트를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들어있어요. 내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만이 자신감 넘치는 나, 스스로를 믿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 사람에게는 시기적으로 돈이 고일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갈 때도 있어요. 사회생활 초반에는 돈이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일단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에는 돈이 잠시 지갑을 스치고 가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사라지죠. 그러다가 50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돈이 나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론 비슷한 흐름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40대 중반쯤 한창 강의가 많을 때 주변에서 재테크를 권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얼굴을 내비치니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죠. 겨우 집을 장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에 투자할 만큼 여윳돈이 없었거든요. 당시 재테크란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재테크할 타이밍이 아닌데. 그러곤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들어오는 강의 열심히 하고 번 돈으로 의식주 해결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돈이 저를 스치고 흘러가는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재테크였던 거예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그때 저에게 가장 적절한 재테크 방법이었던 거예요. 은행에 가서 재무 상담 받고 얼마의 돈을 굴리는 게 재테크가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이 자산이 되도록 열심히 나를 재테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대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괜찮은 엄마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그때의 깨달음이 다양한 메시지로 변주되며 훌륭한 강의 소재가 되어주었답니다. 만약 그때 나 자신을 결혼과 육아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는 컨텐츠는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강의를 시작하고 몇 년간은
불러주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강의가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도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전 매일 공부하고 책을 사서 읽고 강의 콘텐츠를 고민했어요. 그때의 성실함이 작은 불행쯤은 묵묵히 견디며 강사로서의 신념과 정체성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답니다. 만약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직업으로 갈아탔다면 지금의 강사 김미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재테크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가능한 재테크가 있어요. 바로 나의 가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나라는 자산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에 투자하는 것,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게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맞아? 질문할 틈도 없이 당장 눈앞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게 현실이에요. 저도 절 필요로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며 살았어요. 강의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데 나를 썼고요. 아이 셋, 시댁, 친정, 집안 식구들 돌보는데 나를 썼어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직원들 챙기는데도 나를 썼죠. 그렇게 날 필요로 하는 곳 여기저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 막상 나를 돌볼 여유도 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30년을 살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부실해진 거지? 어느 순간 강의를 할 때도 내가 하는 말이 맞나?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내 삶이 부실하다는 느낌은 게으르게 살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책하거나 당황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삶의 방향을 놓칠 때가 있고 그럴 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면 돼요. 제가 인생의 방향을 조율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먼저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부실해진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놓치지 말고 꽉 붙들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자기에 대한 실망과 자책으로 딱 하루 우울해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 생각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2달쯤 뒤에 같은 일을 반복하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땐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꽉 붙들어서 나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야 해요. 제가 부실한 느낌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나와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약속을 많이 활용했어요. 최근엔 부실해진 나를 채우기 위해 책을 열심히 읽기도 했죠. 북드라마도 사실은 책 소개가 목적이 아니라 제가 책을 읽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만 약속을 하면 잘 안 지킬 수 있잖아요. 제가 약속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나와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매주 한 권씩 책 읽겠다고 선언했으니 제가 무슨 수로 그 약속을 어기겠어요. 수많은 분들이 북드라마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책이나 읽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약속의 무게가 커져버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들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중요한 일을 놓친 채 부실해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럼 그 느낌을 흘려보내지 말고 나와의 새로운 약속을 통해 꽉 붙들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와의 약속을 수행하며 스스로를 단련시켜 보세요. 그러는 사이 틀어졌던 인생의 방향이 다시 조율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슬럼프를 이겨내고 싶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잠깐만 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없어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능숙해지기 어려워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5년 계획을 세워요. 5년 길이의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곤 그 시작점으로부터 계속 점을 찍어 나가요. 계획한 바를 위해 꾸준히 작은 일들을 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점들이 어떻게 찍히는지 아세요? 앞으로만 전진하지 않아요. 어떤 점들은 뒤로 가고요. 때로는 어느 한 주변만 계속 찍어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 슬럼프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찍은 점들 중에 의미 없는 점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슬럼프라고 부르는 작은 점들은 같은 곳을 반복해서 찍으면서 굵은 선을 만들고 면적을 넓히는 중이에요. 때로는 불규칙하게, 얇게, 굵게, 간혹 삐뚤빼뚤 구워진 선조차도 결국엔 나중에 화살표가 되어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 슬럼프나 실패가 와도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5년은 계속 점을 찍어 보세요. 일상에서 작은 점들을 찍으며 수많은 선과 면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방향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시간 관리가 아니라 중요도 관리예요.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을 쓰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인생을 바꿀 성취를 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그런데 유독 후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도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전 10시까지 이 일을 끝내고 오후 2시까지 또 이 일을 끝내고 오후 6시까지 이 일을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할 일 목록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밑줄을 그어 나가요. 하지만 막상 하루가 끝날 즈음엔 아직 못 끝낸 굵직한 일들이 남아 있어요. 처리하기 쉬운 자잘한 일들에 시간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뒤로 미뤄뒀기 때문이죠. 시간을 잘못 관리한 게 아니라 중요도 관리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5분 동안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귀찮고 하기 싫지만 그 일을 출근 전에 처리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일들을 신경 써서
잘 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나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간대에 그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해 보세요. 내 앞의 중요한 문제와 용기 있게 대면하세요. 할 일 목록을 지우는 시간 관리는 주어진 업무를 제때 처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중요도 관리에 에너지를 쏟아야 인생의 성취를 느껴낼 수 있습니다. 감정 해우소. 직장 생활 참 어려워요. 일이 힘들어서 관계가 삐걱대서 얼굴 붉히는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힘든 감정을 온몸으로 티내는 죄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힘든 감정을 온몸으로 티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속상한 감정을 다음 업무에 끌고 와서 회의 내내 화난 표정을 짓는다거나 다른 일에서 억울했던 감정을 M1 동료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화를 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엔 후회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특히 회의 때나 업무 미팅에서 벌컥 화를 내고 나면 엄청난 후폭풍이 찾아와요. 공개적으로 화를 내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화낸 대상에게 화를 낸 만큼, 아니, 그보다 몇 배로 사과를 해야 해요. 그러고 보면 화라는 감정만큼 큰 빚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왜 화를 냈는지, 왜 불안하고 안절부절했는지, 그 순간 울고 싶은 표정을 왜 지은 건지 반드시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해요. 감정을 드러내서 느낀 시원함보다 설명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더 커요.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감정 없이 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감정을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은 손익 계산이 분명한 곳이에요. 가족끼리 화내면 미안해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잘못 화를 내면 일도 망치고 관계도 망치고 어쩌면 계약이 깨지거나 회사를 옮겨야 할 수도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다면 직장 밖에서 감정을 해소할 나만의 해우소를 찾아보세요. 사무실 근처에 나만의 공간을 정해서 감정이 욱할 때마다 찾아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주말마다 친구와 수다를 떨며 감정을 털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만큼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능력입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다면 직장이나 모임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나요? 혹시 그 중에서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해서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말이 있진 않나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들 돌려 말하기 선수들이에요.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센스 없다는 말로 애둘러 표현해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사람에겐 눈치 없다는 말로 슬쩍 눈치를 주죠. 혹시 사업할 체질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얼핏 들으면 칭찬 같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팀워크가 부족하다는 정확한
피드백이 숨어 있어요. 직장은 여럿이 함께 일하는 곳인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자기 의견만 고집하면 직장 밖에서 사업할 체질일 수밖에요. 탁월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 상당수가 타인의 솔직한 피드백에서 기회를 잡았다고 하죠. 하지만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선 그 어떤 피드백도 직선으로 오지 않아요. 두세 바퀴 돌고 돌아서 정제된 단어로 와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해준다면 그건 술자리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속마음을 꺼내놓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 그 자체입니다. 독한 말만 남고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니까요. 그 누구도 나에게 솔직한 피드백은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말의 속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때 그 말이 설마 그 뜻이냐고요? 네, 아마 그 짐작이 맞을 겁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요. 내 돈의 진짜 자리. 어떤 일이든 잘 알아야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린 유독 재테크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재테크가 아니잖아요. 요즘 그 종목이 뜬다더라.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두세 배는 번다더라. 이런 말에 혹해서 거금을 투자했다가 공중분해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재테크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재테크 관련 책을 소개하거나 금융 전문가를 모시고 대화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부쩍 높아졌거든요. 재테크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리나 환율처럼 이론적인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테크의 기본은 내 돈에 대한 존경심이라고요. 사람들은 매일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돈을 벌지만 막상 번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기당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돈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만약 내 돈에 애정과 존경심이 있었다면 남의 말에 혹해서 거금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안 했을 거예요. 내 돈이 거기에 있어도 괜찮은 건지,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열심히 발품 팔고 공부해서 내 돈의 진짜 자리를 고민했겠죠. 돈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돈을 번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 비로소 돈의 컨텐츠가 생겨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에 혹해서 투자하는 돈은 의미 없는 화폐에 불과해요. 나만의 가치와 방향을 담아 투자할 때 비로소 돈은 의미 있는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 내 돈에게 애정과 존경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왜 이 돈을 벌었는지 나만의 목적과 방향을 고민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재테크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꿈의 가격표. 여러분은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신가요? 아니, 질문을 바꿔볼게요. 돈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나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든 출발선에 섰을 때 자신의 가격표를 가장 낮은 곳에서 매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가 힘든 이유는
자신의 가격표를 중간부터 매기고 가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제 친구가 은퇴 후 강의를 시작했어요. 거리가 먼 지방에서 강연 요청이 자주 왔는데 강연료가 기대에 미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번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넌 돈 벌기 글렀어. 그 친구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했어요. 당연히 높은 연봉을 받았겠죠. 과거 자신의 위치에서 가격표를 매기니까 강사료가 턱없이 적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지방까지 가는 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돈의 가치는 그렇게 매기는 게 아닙니다.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적다고 해서 그 돈에 담긴 꿈의 가치까지 낮게 보면 결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만약 강사로서 처음 발을 내디뎠다면 쥐꼬리만큼 적은 강사료가 지금 나의 가치인 거예요. 이 간극을 받아들여야 강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영광 따위는 과거에 묻어두세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가치를 매겨야 해요. 당장 눈앞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 안에 담겨 있는 10년 후의 가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해요. 돈을 우습게 보면 꿈도 우습게 보게 됩니다. 적은 돈이라도 가치 있게 바라보면 내 꿈의 가치는 몇 배로 커져요. 나이 들어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잔소리였네요. 돈 앞에서 작아진 당신에게. 살다 보면 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때가 수도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주눅이 들고, 돈 때문에 숨고 싶고, 돈 때문에 깊이 절망하는 순간이 자꾸 나를 찾아와요.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5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 돈 때문에 서러움도 당하고 구차한 일도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기꺼이 감당할 만큼 저에게는 그 돈이 정말 절실했어요. 강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은 제가 감히 만지기도 어려운 돈이었어요. 그 돈을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럽고 그 돈이 없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보다 몸집이 큰 돈을 만나면 돈 앞에서 주눅 들고 움츠러들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돈보다 내가 더 커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50만 원은 저에게 더 이상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의 저에게 500만 원은 조금 더 열심히 강의하고 책을 쓰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돈이 됐어요. 이제 전 5억 원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30년간 돈을 벌면서 그 돈보다 제 몸집이 훨씬 커졌거든요. 더 이상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된 거예요. 혹시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든가요? 나보다 큰 돈 때문에 상처받고 주눅 들어 있나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돈은 스스로 못 크니까 계속 멈춰 있지만 나는 매 순간 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돈보다 작아서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돈보다 내가 더 커지는 때가 분명히 와요. 제 평생의 삶으로 드리는 답이에요. 책 읽는 실력. 꿈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뭔가요? 혹시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겠다면 일단 책을 읽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건 내 머릿속에 생각의 재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일단 채워야 합니다. 생각의 재료를 채우는데 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일단 책을 읽다 보면 힌트가 하나둘씩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발동을 걸기 시작하겠죠.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의 재료들이 서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거예요. 뭔가 배우고 싶지만 시간과 돈이 없다고요? 그럼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다 보면 수많은 힌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타인에게 공감하는 나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깨달음에 깊이 몰두하며 평소엔 생각조차 안 해본 일들을 고민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만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곧 나를 만나는 겁니다. 일상에선 절대 만나지 못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나, 모험을 즐기는 날, 책을 읽으며 수없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만남이 나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고 때론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외롭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책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지 헷갈릴 때, 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책을 읽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까지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질문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책을 읽어보세요. 책을 읽는다는 건 나를 읽는다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멈춘 사람이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든 책을 읽다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책이 나를 살리는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연결의 힘. 지금과 다른 삶을 꿈꾸고 있나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과 연결되십시오. 다른 생각,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과 나를 연결시켜야 다른 차원의 삶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제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하던 시절, 아이들을 하루 종일 가르치고 나면 허무한 감정이 밀려들곤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책도 읽고 싶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토론도 해보고 싶은데, 제 주변엔 그걸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학부모들, 동네 사람들, 매일 마주치는 그 사람들은 매일 같은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세미나를 알게 됐고 수강료가 꽤나 비쌌지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수업을 들었어요. 과장을 좀 섞어 말하자면 그 세미나는 마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보다 5단계쯤 고수인 사람들과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데 저도 모르게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고급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각자 읽은 책 내용을 발표하는데 저는 제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내 안에 숨은 재능을 밖으로 꺼내려면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돼야 하는 거구나.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의 재능을 꺼내는 연결의 파이프였구나.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내 안의 무수한 재능이 밖으로 꺼내지겠구나. 책을 읽어서 배우는 건 절반에 불과해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배워야 비로소 나머지 절반이 채워집니다. 책에는 없는 살아있는 배움은 사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한다면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연결되는 것에 게을러지지 마세요. 그 연결 속에 새로운 시작과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 조망권. 아파트에만 조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에도 조망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더 높게 멀리 보려면 생각의 조망권이 높아야 합니다. 특히 엄마의 생각 조망권이 정말 중요해요. 엄마의 선택이 곧 자녀의 인생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들이 자퇴를 선택했을 때 당시 제가 물리학이며 양자역학이며 주역 등의 심취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들의 사건을 엄마의 관점이 아니라 우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고작 16살에 평생 하고 싶은 것을 알아내다니 나중에 엄청 잘 되려고 지금 학교를 그만두는 거구나. 마치 남의 집 아들이 자퇴한 것처럼 내 아들의 사건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반면 우리 남편은 엄청 겁을 먹었어요. 기존의 사회적 잣대로만 아들의 자퇴를 바라보니까 엄청난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래서 부단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해요. 책을 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수록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의 현상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생각과 남의 시선과 남의 철학을 빌려서 깨닫는 연습을 해야 해요. 더 높은 곳에서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생각의 조망권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생각의 조망권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큰 병에 걸렸지? 나쁜 친구들의 꿰매 넘어가서 잠깐 방황하는 걸 거야. 이렇게 눈앞의 현실조차도 엉뚱하게 해석해버려요.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전부인 사람은 자신의 이해를 벗어나는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곤 물귀신처럼 주변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지하까지 끌어내려요.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자신의 꿈을 쫓아 자퇴를 선택한 이들에게 온갖 죄책감을 강요하면서 기어이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엄마의 생각 조망권이 아들의 인생까지 지하로 끌어내리는 거죠. 생각 조망권까지 포함해서 엄마예요. 좋은 어른, 좋은 엄마로 살고 싶다면 생각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녀의 생각 조망권을 지상 15층으로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지하 5층으로 끌고 내려가느냐, 이 차이가 진짜 부모의 실력입니다. 감정의 먹이 사슬. 살면서 남들에게 버럭 화를 낸 적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밉보여서 억울하게 승진해서 누락됐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웃을 때,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화가 안 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화를 낸다고 화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기쁨을 나누면 기쁨을 나누면 주위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고, 슬픔을 나누면 공기 중에 흩어져 반으로 줄지만, 화라는 감정은 밖으로 꺼내는 순간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쌓여 병들게 해요.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라는 속담이 있죠. 사람들은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겐 화를 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힘이 세거든요. 대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를 쏟아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엄마는 자녀에게, 아이는 동생에게. 그렇게 인간관계의 먹이사슬을 타고 자신보다 약자에게 화풀이를 해요.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내 감정의 찌꺼기를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감정의 먹이사슬 맨 끝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떠넘길 상대가 없으니까 자기가 끌어안고 살아요. 이유도 모른 채 부모에게 받은 화를 스스로에게 쏟아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학대한 아이는 결국 마음의 병을 얻게 돼요. 우울증,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요. 한 번 꺼낸 화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옮겨갈 뿐이죠. 당신이 쏟아낸 화는 지금 어디 있나요? 걱정 근육을 키우세요. 앤드류 카네기와 헨리 포드 등 백만장자 500명을 연구했더니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바로 결단력이에요. 자신감 있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되 그 결정을 천천히 바꿔나가는 겁니다. 우선 시작하고 조금씩 보완하면서 완벽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제 생각에 결단력은 그냥 우선 해봐 와 동의어 같아요. 일종의 맹목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작해야 하는 이유나 실패할 확률을 따지는 대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저는 괜찮다 싶으면 일단 시작해요. 주변에서 좀 더 생각해 보라고 아무리 말려도 절대 제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일단 시작하고 나서 나머지는 수정하고 보완해 가는 게 완성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시작! 이게 아니고 일단 해요. 일단 질러버려요. 이걸 결정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빠르게 결정하고 일단 시작하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면 우리 생각에도 결정 근육이라는 게 생겨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기까지 모든 결정의 과정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처음의 결정이 완벽해지도록 애쓰는 거예요. 백만장자들이 최고의 결정을 내렸던 건 처음부터 그 결정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고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에요. 매일 작은 연습을 통해 결정 근육을 키워보세요. 일단 결정하면 결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시간에 밀려갈 뿐입니다.
자, 이렇게 김미경 님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중에 파트 2장이에요. 내 일생을 살린 한마디의 일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뒤에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요.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천천히 기회가 되면은 또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김미경 저자님이 강연을 하듯이 말을 하듯이 이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지은 책이에요. 지금 내용들만 들어보셔도 직접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듯이 혹은 강연을 하듯이 그런 형식으로 글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찾았을 때는 단순했어요. TV에 이제 김미경이라는 분이 나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혹은 세상에서 이제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당당하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와, 저런 사람도 있구나. 강의를 하는 사람이, 남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편견 없이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 책을 알게 됐어요. 물론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고,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요. 많이 부족했던, 정말 나 자신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때가 있었고, 자아가 굉장히 흔들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조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이고, 무언가 굉장히 연륜이 있고, 나의 인생 선배가 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내 모습을 좀 더 가다듬고 다듬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자존감 혹은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디였고요. 오늘 책 읽는 거,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